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4명으로 추려졌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어제 발표 직후에 미소 짓는 모습입니다. 나경원 후보를 이겼습니다. 오래 살아남는 과자에는 이유가 있다. 한동훈 후보의 뜬금없는 간식 취향 고백부터 각 후보들의 지지자와 소통하는 방법 이야기해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조용한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어제는 보수 논객과 만찬을 했습니다. 진영을 넘어선 소통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딸은 5월, 엄마는 6월. 서정희, 소동주 모녀가 함께 봄날의 신부가 된다고 하죠. 좋은 날 앞두고 악플들로 마음고생 중이랍니다. 이렇게 정치권 소식과 함께 연예계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양서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분이 이름 팔지 말고 그냥 유리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갖다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 거예요. 당선을 위해서 자기가 도움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뭐하고 제가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는 자신이 구속되기 전에 자신이 만약 구속되면 한 달 이내에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내일이 딱 한 달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논란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김건희 여사는 어제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사 날짜, 방식 이런 게 조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아마 2월에 검찰 측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네. 조사를 하겠다고 이미 통보를 한 걸로 보여요. 네. 그런데 이제 탄핵이랄지 여러 가지 또 국지간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탄핵 결과도 나왔고 이제는 김건희 여사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까지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건들, 특히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건이 가장 네. 논란의 중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네. 김건희 여사하고 어떤 통화 내용, 텔레그램 대화, 캡처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마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소환 일정 조율을 해야 하고요. 또 네. 거기에 대해서 조사받을 때 또 변호사가 같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의견서도 내야 하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냥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 이렇게 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순서가 또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선임계를 내면 그 변호인이 김건희 여사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경우에 따른 수사기관이 직접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소통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일반적인 사건은 당사자와 소통을 수사기관이 하지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직 연구인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변호인하고 같이 일정 조율 그런 걸 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김 여사 소환 일정을 갖고 지금 한 달 넘게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소환은 언제쯤 될지 김 여사가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소환은 굉장히 임박해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굉장히 그 포토라인 쓰는 것 자체는 이제 검찰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네. 오늘 포토라인 자체에 대한 어떤 적법성, 그다음에 적절성 이런 거에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아마 김건희 여사가 그 어떤 공개 소환, 포토라인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검찰하고 조율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포트라인에 서는 경우는 뭐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요. 보시죠.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봤더니 자신은 마케터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고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어느 편도 아니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헬기 띄우는 것은 되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의 일부 관련된 사람과 관련해서 네.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익을 취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정치 브로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사실 명태균 씨와 정말 불법적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이 됐건 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네. 거기에 본인이 마케터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장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치 고객을 김건희 여사하고 윤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말이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본인이 어떤 제출한 어떤 통화 내역이랄지 녹취록이랄지 아니면 뭐 대화 캡처 내용 그런 걸 보면 완전 거짓말은 아니다. 네. 그러면 어디까지 개입이 된 거 가지고 개입이 됐고 어디까지 불법인지 그건 이제 수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명태균 씨의 저런 태도 자체는 뭐 아주 적절하지 않고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1심 유죄, 2심 무죄였고 이제 3심입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빠르게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어제 오후 2시에 첫 심리까지 개최를 했거든요. 이게 참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또 내일 바로 재판을 속행한다고 합니다. 빠른 거죠? 제 기억으로는 대법원 역사상 이런 역사상? 일이 처음일 겁니다. 아. 근데 이 사건은 이제 굉장히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네. 사실은 어느 한 재판부 지금 원래 대법원 2부에 배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2부에서 이 사건 결론 내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정성에 관한 문제. 그래서 전원 합의체. 그러니까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다 참여하는 네. 그런 전원 합의체 이제 회부를 했는데 네. 이 절차가 굉장히 빨리 진행됐다고 예.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사실은 검찰이 상고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검찰에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이재명 전 대표가 네.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네. 그게 21일이었거든요. 아, 제출을 했죠. 그리고 21일 제출을 하니까 22일 날 바로 배당하고 네. 그다음에 전원한테 회부하고 네. 바로 당일날 심리를 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의도를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재판의 어떤 공정성을 위해서 전원 합의체에 회부를 했다고 볼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네. 그래서 사실 대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뭐 몇 년 걸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특히 선거 사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마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어떤 의견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네. 아니면 적어도 6.3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대법원에서 한번 결론을 내보자는 의견이 상당히 취합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이전에는 기존의 어떤 판례에 비춰가지고 이게 이렇게 그렇게 빨리까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대선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빨리 하려는 이유? 이게 궁금하거든요. 헌법 84조 얘기가 나와요. 아니 그것도 아마 영향을 미쳤을 네. 거예요. 일단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전 대표 관련된 재판이 중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굉장히 논란이 있고 의견이 갈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미 재판이 여기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버리면 사실은 그에 대한 논란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걸 거예요. 일단 재판이 아직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전 대표의 어떤 피선거권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보류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죄가 됐건 무죄가 됐건 대법원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주는 게 맞다. 이게 아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대법관들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신속하게 대법원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대장동 관련 공판을 끝내고 법원을 나오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오늘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심리까지 열렸는데 대법원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렇게 되면 상고심 결론이 6월 3일 대선 전에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는 뭐 이전에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봤는데 네. 대법원이 지금 뭐 어제 사실은 심리했는데 오늘 속해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아, 매일매일 네. 뭘 할 수 있다는 네. 거죠? 심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대법원은요 1심, 2심과 다른 측면이 서면 심리를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탄핵 심판일제 다른 재판처럼 재판기를 열고 피고인을 소환하고 절차를 받고 증인을 부르고 이러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서면만 가지고 1심과 2심에서 나온 모든 증거에 대해 판단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2, 3일 안에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내부적으로는 뭐 알려진 게 없지만 일단은 빨리빨리 해서 결과를 내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보신 대로 어제 국민의힘 1차 경선 4강 컷오프 확정이 됐습니다. 저녁에 발표가 됐고 그 면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님 계속 모시고요. 김상일 민주당 전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지율 득표율 순위 발표는 없었지만 1위부터 3위까지가 아주 박빙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4강 한 자리는 관심을 모았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어제 홍준표 후보가 저희 뉴스 나와서 나경원 의원의 결과가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결과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나경원 후보냐 안철수 후보가 이제 4강에 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갈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자체 이제 컷오프 되는 이거 자체가 당심 위주였잖아요. 네.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사실은 굉장히 탄핵에 반대를 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우클릭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보수층의 지지를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4강 안에 나경원 후보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반대의 경우가 나타났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당심하고 이제 무당층하고 또 보수 지지층하는 사람들의 여론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보수 지지층은 나경원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을 워낙 지지했기 때문에 그리 표가 가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은 보수층에서도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중도표와 합리적인 그러한 성향이 있는 중도표를 끌어올 수 있고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무조건적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을 에게 표를 던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의 민심이 좀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이재명 독주 체제를 좀 저지하기 위한 위기감이라든지 현 시점에 진단이 있었을 것이고 이게 강성층보다는 중도층의 마음을 좀 움직였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데 저희가 또 원래 이제 준비한 영상을 띄워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각 후보마다 이후에 소감을 좀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를 이렇게 내놨는데요. 사실 이게 1차 경선 통과 소감이기도 하지만 2차 경선을 앞두고 내놓는 지지자들에 대한 출사표이기도 하잖아요. 이재명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자가당착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국민들이 더 크게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문제도 보고 있겠지만 그것을 가리고 있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국민의힘이 계엄과 관련한 태도예요. 계엄과 관련해가지고 잘못됐다라는 모습을 책임 있는 모습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그거보다는 부차적인 목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경선이 이렇게 별로 주목을 못 받는 이유가 다른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국정을 운영했던 세력의 실패가 있었고 그 실패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판을 하고자 하는데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세력이 그 심판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네. 책임도 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이 볼 땐 이게 마무리가 안 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똑같은 일을 또 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은 그냥 부차적인 문제고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국민들에게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우선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예. 그리고 미래에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재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런 얘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2차 경선에서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탄핵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또 본격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의 절연을 가장 먼저 또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후보죠. 안철수 후보는 어제 이 경선 통과 확정 소식을 한 생방송 진행 중에 또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 반응을 바로 좀 보여드릴게요. 진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박수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재명 후보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소감을 전하긴 했지만 목소리 톤이 또 한 톤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자, 아무튼 생방송 중에 이런 경선 통과 소식을 접한 안철수 후보가 오늘 아침에는 나머지 세 후보들에게 또 비슷한 취지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탄핵의 강을 또 건너야 한다. 사과를 좀 하자 이런 이야기를 세 후보에게 공통적으로 했는데 자, 이런 찬탄 대 반탄 2대2 구도가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의 이 4강 구도에 대해서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이제 표가 좀 분산될 수 있으니까 한동훈 후보에게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런 이야기가 좀 본격화된다면 오히려 반탄 쪽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제 나경원 후보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2차 경선 자체는 상당히 재미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언뜻 보면 탄핵에 찬성하는 후보 둘, 반대하는 후보 둘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탄핵 찬성 반대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할지 아마 그 부분도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런데 1차 경선하면서 탄핵에 찬성 반대 가지고는 표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아마 후보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경원 후보가 들었다고 하면 이제 3대 1의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보다는 2대 2인데 경우 때에서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안철수 후보가 뭐 중도랄지 이제 그런 데서는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불리한 게 아니냐 이제 그렇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예.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찬탄 반탄으로 가되 한동훈 후보는 어떻게 보면 우군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정말 중도 무당층에서 지지를 한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중에서 누가 더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중도표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무당층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청년층의 표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마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네. 그러면 경선의 흥행은 좀 올려주면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누가 더 대선에서 이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그런 선거가 되기 때문에 네. 이번 어떤 4강 구성의 멤버 자체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고무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주말에 저희가 주관하는 4인 토론도 예정이 돼 있는데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각 후보들의 2차 경선 컷오프 전후로 이렇게 탄핵이라든지 전 대통령, 정치적 메시지부터 정책 행보까지 불을 당기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각 지지자들을 대하는 후보들의 시선도 좀 눈에 띕니다. 이 가운데서 캠프에서 여러 보수 성향 인사들의 지지 선언을 받고 있는 김문수 후보 얘기인데요. 잠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은 한마디 때문에 신발 열사님은 안 오셔. 신발 열사님도 같이 오시기로 했는데 안 와. 평생을 24평 서민 아파트에 사는 청렴 결백한 김문수. 진짜 능력 있고 진짜 서민스러운 김문수는 50년 전 청년 시절에 이미 준비된 대통령이었는지 모릅니다. 김문수! 눈길을 끄는 인물이 있었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회 방문 당시에 신발을 집어 던졌다가 징역형까지 선고받기도 했던 정창욱 씨가 또 캠프 내에서 소개를 받았는데
아예 뭐 신발 열사라고 좀 약간 상찬을 보내더라고요. 이런저런 인사들의 지지 선언이 좀 이어지는 시국인데 아예 이렇게 조명을 하는 건 어떤 차원으로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저 신발 열사를 경선에 등장시키는 것은 예.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봐요. 잘못됐다. 어쨌든 간에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싫어하는 그런 정파나 정당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시위도 할 수 있고 예. 거의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신발을 던진 거잖아요. 그렇죠. 범죄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어떤 비판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 행동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유법이고 네.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있고 적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 맞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을 경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굉장히 영시한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게 어떤 표에 도움이 된다 그럴 예. 가능성은 없고 아니 있다고 한다면 아마 자기를 기존부터 지지했던 강성 지지층에게는 어떻게 보면 네. 더 마음을 후련하게 해줄 수 있겠지만 저걸 외연 확장이랄지 표를 얻는 데에서는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저게 마이너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캠프 내에서는 이분을 둘러싸고 좀 이제 억울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아무튼 김광삼 변호사님께서는 명백하게 좀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지자들을 대하는 각각의 소통 방식 요즘은요 좀 힘을 빼고 SNS라든지 온라인을 좀 활용해서 젊은 층 표심 잡기에도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좀 모여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화면을 보면 한나라당 시절에 홍준표 후보가 동화책 주인공처럼 부드러운 이미지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 일본 학원물 속의 안철수 후보라든지 한동훈 후보 요즘 라이브 방송 많이 하는 중이고 김문수 후보 네컷 이런 사진 찍고요. 인간적인 면목 보여주기가 만창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한동훈 후보는 1인칭 라이브 방송을 즐겨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때 아닌 과자 사재기의 열풍도 불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새우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이 일반 새우하고 매운맛 새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거든요. 적절하게 비율로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저는 제가 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을 항상 이렇게 컵에 넣어서 먹어요. 많이들 이러실 것 같은데. 아이고. 저는 뻥 하는데요. 뻥 뜯을 때 이렇게 끝에만 꼬다리로 이렇게 뜯어 먹어요. 그렇게 하면 딱 이렇게 먹기 좋아져요. 과자들이 오래 살아남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좋아합니다. 거의 과자 메들리가 이어졌는데 이런 라이브 방송 잘하시더라고요. 이제 차 안에서 과자 먹는 모습이 시그니처가 돼가고 있는데 저희가 새우 과자라든지 옥수수 뻥튀기라든지 간식 앞에 이런 접도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민 간식으로 불리는 그런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과자들 좀 친근한 이미지 이런 거 좀 내세우고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안철수 후보 밈 소개해드릴 때 좀 김광삼 변호사님이 당혹스러워하셨던 거 기억나거든요. 이 전략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때는 사실 비판적이었는데 이제 전략 그런 걸 떠나서 예. 경우 때는 저것도 비판의 시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지금 경선이고 대선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저런 과자 같은 걸 가지고 과연 유튜브 하는 게 맞느냐 그럴 수 있는데 또 한편을 보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이미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금수저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까지 윤 전 대통령 대립을 한다랄지 또 정치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약간의 딱딱한 느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한동훈 후보가 지향하는 것이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정치 교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저런 식의 어떠한 이미지를 대중에게 보여준 정치인이 이제까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걸 꼭 의도적인 거라기보다도 네. 저런 어떤 소탈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청년층이랄지 한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감해 있던 사람들도 저런 모습이 있었나 어떻게 보면 약간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은 4강 진출자 확정으로 아주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 여부는 여전히 큰 변수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내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46년 만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최규하 맞아요. 권한대행이 네. 했죠. 네. 하고 이제 시정연설을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주 지금 상황 자체가 통상이랄지 여러 가지 관세 또 경기 침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시정연설을 하고 거기서 이제 국회에 협조를 구하고 이런 모습은 제가 볼 때는 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의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망론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시정연설 이런 거 자체가 결과적으로 자기가 출마하기 위한 발판을 삼는 게 아니냐, 밑자락을 까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죠. 네. 더군다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과연 대선 출마에 가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냐. 근데 시정연설에서 입장 표명하지 않겠죠. 네. 그건 너무나 정치의 행위이기 때문에 단지 내일 시정연설을 통해서 국민에게 얼마나 진정성을 보이느냐, 그리고 그 자체의 어떤 행위 자체가 지금이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정책을 제시하느냐, 이런 부분에 이제 주안점을 두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내일 시정연설 한번 보시죠. 출마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총리실에서는 또 비공식적으로 3호 대응팀을 꾸렸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총리실에서는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요. 부대변인님, 네. 이거는 왜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겁니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주변에 이제 정치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를 네. 지라시에 많이 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도 이야기가 되니까 뭐 재미의 요소가 증폭되면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은 뭐 재미의 요소가 강조가 돼서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실 확인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고 네. 굉장히 우리 미래와 국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이렇게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3호 대응팀이 정말 꾸려졌다면 정말 정확하게 그 근거가 밝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공적인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비판이 됐든 아니면은 긍정적인 요소가 됐든 이런 게 분석되고 판단되고 그리고 비판되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아니면 말고식의 이야기가 떠도는 것은 모두에게 좋지 않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 방법은 당연히 본인의 출마 여부를 확실하게 발표하는 것이겠죠. 입장을 정해서 네. 국민에게 알려주는 거겠죠. 그게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예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대행이 이 출마론에 침묵하는 사이에는 외곽에서는 추대위도 출범을 했습니다. 어제 추대위 출범 모습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나온다는 확신범입니다. 100% 확신범입니다. 그것도 5월 3, 4, 5일경에 그런 액션이 있지 않겠냐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온 건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대화는 저희가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커뮤니케이션상의 에러는 없습니다. 그런 말씀 없으셨고요. 또 하라 말라고 하실 그분은 그런 분도 아니세요. 네, 추대위원장은 고등학교 동창 그리고 이낙연 상임 고문과 고건 전 총리, 손학규 전 대표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빅텐트를 염두에 둔 거긴 한데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이제 확신범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정작 본인 자체는 의사 표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옆에서 이제 군불대기인지 네. 정말로 확신을 하고 있는지 그건 우리가 뭐 사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에도 보면 이제 반기문 전 총장도 그렇고 항상 어떤 대선에서 뭔가 지지도가 나오는 분들이 있으면 네. 꼭 저렇게 추대위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게 해프닝으로 끝난 적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한덕수 대행이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나오려고 하면 지금 5월 4일 전에 사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네.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나올지 안 나올지 다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추대위가 정말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뭐 고건 전 총리랄지 손학규 전 대표,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이런 사람들도 합류했다고 하는데 또 그분들도 아니라고 손살을 치고 있으니까 이게 진실이 어디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추대위에 들어가 가지고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거고 네. 또 본인 자체의 어떤 시대적 사명이나 소명을 가지고 출마하겠다고 한다면 그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사실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이게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한덕수 대행에 대한 지지도, 여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요동을 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만약에 출마할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한다면 네. 아마 한 권한대행이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에 나와서 한 마디를 했어요. 뭐 여기에 꼭 들어갈 생각은 이런 연락은 받았다. 근데 이 추대위에 들어가진 않았다. 하지만 나쁘지 않게 본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이양수 사무총장은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런데 반면에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또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경선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 더군다나 불쾌하다. 자기들이 주인공인데 네. 이제 다른 곳이 자꾸 주인으로 대두되면 경선에도 흥행에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본인들의 어떤 입지에 흔들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선 주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뭐 손학규, 이낙연 뭐 이런 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 이제 빅텐트랄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 하면 아마 뭐 그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 본인이 영향력을 미치기 네.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그림 화면 보시면요. 홍준표 후보가 이준석 후보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빅텐트에는 이준석이 가장 중요하다. 빨리 경선을 끝내시라 전화가 왔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약간 러브콜 이런 걸 보냈는데 이준석 후보는 또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반 이재명 빅텐트는 희대의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빅텐트하고 이재명 대표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네. 볼 때는 이준석 의원의 어떤 후보의 어떤 지지도도 굉장히 필요로 할 거예요. 지금 여기 지지도 보면 그래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지푸라기라도 하나 더 잡아야 하는 그런 국민의힘 입장 아닙니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준석 의원과의 어떤 관계, 빅텐트, 네. 단일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필수적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준석 의원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부분이 아마 중요하게 작용할 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노 코멘트라고 하면서 이미 대선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과 영남을 종횡하며 뛴 것도 모자라 이제는 권한 없는 자의 월권이 도를 넘으니 그야말로 한덕수 리스크입니다. 한덕수 총리 요즘 별명이 기름칠한 장어 대가리 아닙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끈하게 빠져나가고 책임을 피해 다니고 실적 없이 버틴 관료일 뿐입니다. 또 다른 별명인 검은머리 미국인. 주요 요직을 맡았을 때마다 정작 대한민국 국익에는 도움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추악한 방탄 출마 음모입니다. 노역을 위해 국익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이고 윤석열 아바타입니다. 어차피 출마할 거면 노역의 잔꾀를 부리지 말고 오늘 당장 옷 벗고 출마해 국민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제2의 이완용, 수위 높은 말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요. 탄핵 다시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탄핵을 할 이유는 실익은 별로 없죠. 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주장을 저도 했습니다만 그때는 헌법재판관, 다시 말해서 헌법기관의 구성을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 과도하게 헌정 질서를 흔들면서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탄핵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그 부분이 해소가 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세 차원으로 이게 수위가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치적인 공세를 받으면 그것이 민주당의 실익으로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저 정도의 그냥 비난만으로도 네. 충분하다. 왜 지금 보여주는 행태가요. 그 대통령 파면 이후에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전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국민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치에서는 협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본인이 한 진영의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공공연하게 계속 증폭시키고 있어요. 의구심을. 그럼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국민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혼란의 안정, 갈등의 안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역사에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 정당으로서는 그 부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는 후보입니다. 전 대표는. 이제는 뭐 당의 대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보로서는 굳이 또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경선 후보는 한덕수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보수로 외연 확장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제는 보수 논객 조갑재 대표, 정규재 전 주필과 만찬을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그동안에 이재명 비판을 참 많이 한 사람인데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보는 거는 처음이었어요. 어떠셨어요? 직접 보시니까. 명랑한 사람입니다. 명랑한 분이었어요? 쾌활한 분이라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을 잘 지었다고. 어떤 이름? 이슬제자 밝을 명이거든요. 이재명. 예. 그러니까 이 명자가 이게 보통 명자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는 태양 아닙니까? 또 하나는 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승이 쾌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오는 그 스트레스를 견딘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이름 잘 지었다고. 보수 논객인데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선거 전략을 지금 잘 짜고 잘 실행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할 때 그때마저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쇼라도 해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쇼라면 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정치권을 비판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쇼를 넘어서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단계까지 나간다면 중도 확장성까지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제가 불편한 사람들 만나고 싶습니까? 일반인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진영이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거기에서 의견을 구하고 하는 것들이 쉽다면 쉬운 거겠지만 평상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 상대 진영에서는 또 쇼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쇼도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비판할 일은 아니고 제가 보면은 과거에 본인이 다소 사법 리스크 속에서 좀 과격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이미지를 온화하게 재구성하는 좋은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거 홍보물에도 약간 붉은색을 넣고 이런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 변호사님? 아니 그 선거 홍보물에 붉은색 넣고요. 보수 동객 만난다고 해서 이게 우클릭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으로 아까 쇼 얘기했는데 쇼를 하는데 말은 우클릭하고 행동은 좌클릭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그러려면 반도체 52시간법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상법 개정안도 전에 이사 충실 의무 그거 했다가 거부당하니까 거기에 더 강한 집중 투표제랄지 감사 뭐 선임 분리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말은 계속 우클릭하고 기업의 성장이라고 얘기하면서 뒤로는 계속적으로 좌클릭하면서 규제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형태는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저 쇼라는 것이. 네, 대선 경선 기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몇 개월 안 남아가지고 근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네,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는 만났더니 일단 제 눈에 너무 잘생기고 네, 너무 키도 크고 막 잘생기기도 했고 뭔가 그냥 저한테 특별히 노력을 안 하는데도 그냥 잘 맞는 느낌인 거예요. 저도 별로 노력 안 해도 되고 이 친구는 또 그런 저를 이해하려고 별로 노력을 안 해도 워낙 좀 둥글둥글하니까 이게 잘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랑은 할 수 있겠다. 지난번 한 1년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역술가분이 여기 나왔을 때 저한테 연애운이랑 결혼운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운명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내 채널이나 인스타에 달린 이런 악플들을 모아가지고 직접 읽으면서 좀 바로바로 고수장을 알리려고 했는데 마침 안 모이는 거야. 악플 청정국인가요, 여기? 악플이 그렇게 많더니 갑자기 또 모으려고 하니까 지금 악플 찾는 다 비키니 왜 입냐라서 내가 그거를 또 고소하기도 비키니 왜 입냐 이건 또 거기서 멈추면 뭐. 질문이잖아 또. 대답. 자, 딸은 5월, 엄마는 6월. 모녀가 모두 봄날의 신부가 됩니다. 이 소식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계 사건 소식들 박진아 아나운서, 임주혜 변호사, 그리고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배우 서정희 씨, 그리고 그 딸이죠. 변호사 겸 방송인인 서동주 씨가 나란히 또 화촉을 올린다고 밝혀져 있고요.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서동주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악플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한다고요. 네, 일단 서정희 씨가 5월에 엄마가 먼저 결혼을 하고 딸이 이제 6월에 결혼을 해요. 네네. 네, 그런데 이 서정주 씨가 지난 14일에 그러니까 흔히 이제 결혼식 하러 가기 전에 웨딩드레스 고르러 간다고 예. 하죠. 입어보고 또 옆에서 이 신랑 자리는 그걸 보고 함께 뭐 예쁘다, 뭐 이 옷이 더 예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네. 그러니까 의견을 주는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 영상을 올린 겁니다. 네네네. 그런데 사실 이제 서동주 씨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저 자랑 좀 하나 하려고요 하면서 서동주 씨가 이렇게 예쁘게 드레스 입고 있으면 신랑이 옆에서 점수는 100점 이런 종이를 들고 있어요. 리액션을 또 잘해줬는데. 네, 요걸 공개했는데 저도 참 이 말을 전하기가 이제 무서울 정도인데 네네. 악플이 심하게 달렸고 그래서 어. 서동주 씨가 얘기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 정도 악플도 내가 그냥 지나가는데 네네. 웨딩 드레스 입은 영상에 달린 댓글이다 보니까 그렇죠. 마음이 좋지 않다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소개한 영상 제가 그대로니까 좀 말씀드려보면 천해 네. 보인다. 다 어. 거지 같다. 임신했는지 많이 통통하다. 아이고. 결혼을 밥 먹듯이 한다. 전 다 너무너무 나쁜 말이지만 네네네. 특히나 결혼을 밥 먹듯이 한다는 말이 안 되는 게 2010년에 결혼했다가 서동주 씨가 4년 만에 이혼했고 지금 10년 훌쩍 지나서 이번에 재혼인 결혼하는 건데. 건데요. 이걸 네. 밥 먹듯이 한다. 이런 정도니까 이 사실은 또 신랑, 예비 신랑에 대한 악플도 있었다 그래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경을 고백을 했습니다. 댓글을 필터링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또 필터링이 필요할 정도로 기자님이 지금 골라서 읽어주셨으니까 정말 입에 올리기 힘든 그런 심한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이걸 또 직접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까지 했는데 사실 뭐 변호사한테 악플 다는 거예요. 변호사님도 변호사님이시지만 악플 다는 거 보통 강심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까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좀 자료를 만드는 차원은 또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서동주 씨도 사실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당연히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잘 알고 있겠죠. 사실 네. 그런 것보다도 어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음. 공개적으로 이런 영상까지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악플이라는 것이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 물론 SNS라는 것이 이 내 삶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그 득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실도 존재하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대표적인 SNS의 어떤 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본인이 좋은 마음으로 어떤 사진의 영상을 공개했는데 네. 말 그대로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악플입니다. 네. 이와 같은 경우 사실상 어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던가 모욕죄 이런 부분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법적인 처벌도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 소송을 진행하려면 사실 증거가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댓글 같은 부분 캡처해 두신다거나 하면 아이디 그대로 남아 있고요. 아이디도 결국 이제 조사하면은 실명으로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게 무서워서라도 좀 자중하셔야겠습니다. 자, 좋은 날 앞두고 이렇게 악플만 다는 분들은 뭐 소수라고 보고요. 좋은 얘기도 좀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동주 씨를 향한 응원 댓글도 이어졌는데요. 누리꾼들은 법적 대응했으면 좋겠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다. 또 질투해서 그러는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면서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네. 이 서동주 씨를 향한 행복한 날들을 응원하는 팬들도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마음이 서동주 씨에게 전해지길 바라고요.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딸도 그렇고요. 엄마 서정희 씨도 재혼 소식이 있습니다. 모녀가 한 번에 이렇게 봄날의 신부가 된다는 건 또
2배로 축하할 일이에요. 맞습니다. 이 먼저 딸 6월에 결혼하는 딸은 이 남자 친구를 두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다. 네. 내가 웬만해서 남자를 보고 섹시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섹시하다고 느꼈다 이랬는데 네. 또 이 5월에 먼저 결혼하는 서정희 씨도 또 이 남자 친구 지금 이제 곧 남편이 될 사람을 만나게 된 이 사연을 밝혔는데 또 약간 좀 뭉클해요. 뭐냐 예. 하면 이제 서정희 씨가 유방암 투병을 했잖아요. 네. 그 병실에 있을 때 그때 옆을 함께 줬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내가 마음이 무너졌을 때, 네. 그리고 내가 용기가 없을 때 다가와 줬다. 나는 그래서 진짜 사랑이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네, 뭐 저는 따님이든 이 엄마든 사실 첫 번째 결혼이 뭐 이혼했다고 두 번째는 이번엔 더 서로 잘 해낼 거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예. 자, 또 그리고 워낙에 친한 두 모녀 사이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결혼식을 올리다 보니까 뭐 합동 결혼식 이야기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서동주 변호사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6월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몇 개월 안 남아가지고 근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는 만났더니 일단 제 눈에 너무 잘생기고 네, 너무 키도 크고 막 잘생기기도 했고 뭔가 그냥 저한테 특별히 노력을 안 하는데도 그냥 잘 맞는 느낌인 거예요. 저도 별로 노력 안 해도 되고 이 친구는 또 그런 저를 이해하려고 별로 노력을 안 해도 워낙 좀 둥글둥글하니까 이게 잘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랑은 할 수 있겠다. 1년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역술가분이 여기 나왔을 때 저한테 연애운이랑 결혼운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운명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무리 친한 모녀 사이여도 또 합동 결혼식 얘기는 좀 부담이 될 것도 같은데 그만큼 또 두 모녀가 얼마나 가까운지 또 애틋한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조금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암투병이라는 힘든 또 시간을 보냈던 서정희 씨인데 뭐 남자친구 이제 남편이 될 뿐이지만 지극정성의 간호를 통해서 몸도 좀 많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근황이 어떤가요? 네, 수술과 항암 치료를 이어오면서 건강 관리에 힘썼던 서정희 씨 한층 건강해진 모습의 사진을 최근 공개했는데요. 약혼자와 해외 여행을 다녀온 근황을 전했습니다. 네. 뉴욕 맨해튼을 여행하는 모습이었는데 스카프에 선글라스에 비니까지 이렇게 세련된 스타일로 남다른 패션 센스를 보이면서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여전히 동안 미모를 네. 자랑하고 있죠. 연예계 대표 동안이시기도 하고요. 아무튼 두 모녀의 앞날에 꽃길만 또 있길 또 응원을 해보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다루고 있는 얘기입니다. 연예인들을 둘러싼 가짜뉴스 얘기,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 헉할 정도로 민감한 얘기, 또 스케일이 다른 이야기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륜 루머의 주인공이 된 분들, 먼저 말씀해 주신 분은 누군가요? 네, 바로 고 김수미 씨의 며느리로 알려진 배우 서유림 씨입니다. 네. 서유림 씨는 자신의 SNS에 자신의 친구가 알려줬다면서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요. 2018년 가수 김성혁과 배우 서유림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네. 불륜에 휘말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김상혁 씨가 서유림 씨와의 불법적인 관계를 사생활 유출로 인해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이에 서유림 씨는 나도 모르는 일인데 혹시 동명이인이냐라면서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가짜 뉴스가 떠돌고 있음을 알게 된 서유림 씨는 황당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멀쩡한 가정을 파탄내려는 악의가 누구한테 있었던 건가 싶기도 한데 어쩌다가 이렇게 황당한 불륜설이 나오게 된 걸까요? 챗 GPT로 인한 가짜뉴스 피해가 지금 극성입니다. 챗 GPT. 이 챗 GPT라고 하면 결국 인공지능으로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 마구잡이로 어떤 지식들이 생산해내지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 것인지가 불투명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편향된 자료가 입력된다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거짓인 자료가 입력이 되어서 그 거짓 자료에 기반해서 또 새로운 거짓 뉴스가 지금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알고리즘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대비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요즘 인터넷상에 보면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디서 나온지 알 수도 없는 출처 모르는 그런 뉴스들이
SNS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계속 확대 생산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 만일 내가 다른 곳에 퍼다 나른다거나 이것을 공개적으로 온라인상에 게시하게 된다면요. 이거 역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무리 누가 만든 건지 모르는 자료라고 해도 내가 옮긴다면은 나 역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사실 이게 실제 있던 뉴스들 사이에 또 버젓이 확정적으로 단언하는 말투로 쓰여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정말 봤을 때는 진짜로 받아들이게 될 소지가 너무나도 클 것 같습니다. 김은국 씨도 최근에 가짜뉴스로 곤혹을 치렀다고요. 네, 김은국 씨 가짜뉴스 곤혹 치렀는데요. 제가 서유림 씨 잠깐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네네. 서유림 씨나 김상혁 씨나 2018년도에 둘 다 미혼이었어요. 그렇죠. 애초에 불륜이라는 게 불가능했다. 이제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김은국 씨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김부선 씨랑 또 불륜설이 났습니다. 네. 이 부분을 김부선 씨가 SNS에 알리면서 아니 지금 내가 이 가요계 선배님이랑 이 연예계 선배님이랑 불륜설이 났는데 그분한테도 이 글이 좀 내용이 닿게 전해주세요 하면서 나는 손 한 번 잡은 적이 없다. 말하자면 이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네. 이 글이 김은국 선배한테 알려지기를 바란다. 전화번호도 서로 모른다는 거죠. 네. 그런 가운데 또 이런 가짜뉴스가 나온 겁니다. 네, 김은국 씨, 김부선 씨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에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무분별하게 재생산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분별 없이 생산하고 퍼나르는 분들께서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해명하느라 진땀 흘리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셔서라도 자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문제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기자님께 한 말씀 여쭤볼게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요. 지금 이제 유튜브라고 그냥 딱 정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언론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 채널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게 조회수를 올리면 이익이 돈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기 네.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아니라 조회수가 오르면 돈이 오른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네. 사실 제목에 가짜뉴스 해놓고 안에 들어가 보면 아니 그런데 사실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책임 없이 무책임하게 그냥 끝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이런 정확한 방송사라든가 언론 매체에서 하는 얘기가 네. 아닌 것에는 기본적으로는 뉴스라는 말도 틀리고요. 이거는 가짜일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네. 이걸 듣고 나서 사실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이미 댓글을 달고 계세요. 이거는 연예인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법적 처벌이 있을 거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저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분별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